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6일 목요일이네요. 오늘 정치논평으로 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북미 종전 협의가 잘 진행되는 것 같지 않다, 그런 조짐이 보인다. 해리스 부통령이 판문점에 와서, 그때가 29일이었죠. 19월 와서 북한의 쓴소리, 강경 기조 이야기를 했죠. 미국의 이제 넘버 1, 2, 3가 그런 강한 발언을 한 것은 아주 몇 년 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북한은 단거리 탄도탄을 쏘기 시작했고, 그래서 안 좋은 조짐이다 했는데, 어제 장거리 미사일을 하나 쐈죠. 10월 4일. 그제네요. 그래서 저는 북미 종전 협의가 언제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은, 어쨌거나 현재의 논의는 물 건너갔다, 어려워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고, 뭐 짐작하시다시피 우크라이나에서의 어떤 러시아와 미국 간의 협상이 잘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에도 도출적인 행동이 있었고, 그 뭐 마쿠에서 협상이 계속 진행되어 왔겠지만, 미국은 이것을 러시아와의 순조로운 해법, 출구 전략, 그것이 자연스럽게 북미 종전선으로 이어지는 것을 아마 원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따라서 중국을 고립시킬 수 있는, 몽골까지 포함해서. 하지만 그 마쿠의 내용을 알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러시아가 돌출 행동을 했고, 두 나라 사이에 경색 국면이 접어드는 것이죠. 아마 그래 된 것이 9월 중순 넘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고, 또 이 와중에 이렇게 이제 북미 종전 협상이 깨진 것이 현재 뭐세 번째죠. 세 번째 깨진 건데, 낮은 지지율에 고민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한테는 큰 기회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행동을 취하려고 한다, 뭐 이런 부분들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자, 이걸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이게 확실히 물 건너갔다 이번은, 또 네 번째, 다섯 번째 뭐 이렇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것은 물이 건너갔다라고 보는 것은 10월 4일 날 북한이 발사한 이 미사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도 970km의 비행 거리가 4,500km에 달하는 아주 멀리 가는 미사일을 쏜 거예요. 북한이 ICBM급, 거기 준하는 거나 동등 이상으로 금년에 발사한 것 중에 가장 멀리 날아간 미사일이에요. 즉 이거는 미국을 겨냥한 미사일이에요. 미국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감정 표현이에요. 가장 강한 감정 표현이 나왔다는 거예요. 금년에 발사한 것 중에. 충분히 이해가 되죠. 세 번째 깨진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 깨지고 그때도 울컥, 두 번째 깨지고 또 울컥, 세 번째 깨졌을 때는 화가 더 났겠죠. 뭐 쉽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사거리도 제일 길어요. 그래서 이걸로 물 건너갔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는 것이고, 자, 그 신호는 어때,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와서 판문점에서 북한에 대해서 강경 발언을 했을 때 뭔가 이상하다. 그 앞뒤로 해서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기 시작했죠. 이틀에 한 번씩. 자, 해리스의 발언이 의외였던 이유는 그거였죠. 그 8월 초인가요? 낸시 펠로시가 와서 판문점을 들렀을 때 기자들을 데리고 가지도 않았어요. 혼자 그냥 트위터에 올렸어요. 북한에 관련된 말 아무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두 달이 채 안 된 기간에 부통령이 와서 이번에는 언론이 다 보는 앞에서 그런 말을 했거든요. 이게 털어졌다는 거죠, 뭔가. 자, 그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짐이 안 좋다라는 부분에 대한 동영상이었고, 이것이 이번에는 이제 확인을 완벽하게 했다는 거죠. 저게 9월 중순 이후를 지나면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9월 1일 날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가 하와이에 있었어요. 그때 미국 항공모함 일본에 있던 거 로널드 레이건호를 부산항으로 보낸다, 23일 날. 그때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어요, 북미 종전 협상이. 그런 상황에서 그걸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혹시나 그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미국의 땅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중국도 있고, 또 남한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고, 또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일본 정부도 옆에 있으니까,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사소한 군사적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서 와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런 목적으로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우크라이나 문제가 털어지면서
그런 원래 목적과는 달리 북한이 도발을 한 셈이기 때문에 4,500km짜리 날렸잖아요. 미국 쪽으로. 그것도 일본을 또 일본 하나를 건너가서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목적이 바뀐 거예요. 자, 그래 된 상황으로 일단은 보입니다. 예.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 이거 보시면 이제 제가 정리한 것인데 최근에 오늘 10월 6일도 발사했어요. 예, 근데 그거는 지금 정확한 정보가 안 나와 있어서 탄도탄이라고만 적었습니다. 자, 9월 25일부터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차례나 발사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나머지야 사거리가 몇백 킬로 밖에 안 돼요.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니까. 그런데 10월 4일 날 쏜 것은 4,500km를 날아간 거예요. 예, 미국에 대한 위협이에요. 지난 첫 번째 작년 말이죠. 그때도 러시아 때문에 안 됐죠.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우려가 생겼기 때문에 미국이 발을 뺀 거잖아요. 북한과 협상해서. 그래서 남한 정부까지 그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할 정도였으니까. 그때 북한도 뭐 당연히 경로했겠죠. 왜냐하면 그전 트럼프랑 또 할 뻔하다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국과 협상 기간 중에 우리는 뭐랄까 핵실험도 안 하겠다. 그래서 스스로 붕괴시켰고 그 실험 시설을 미사일도 안 쏘겠다. 대륙간 탄도탄 그런 자기가 스스로 국제사회에 했던 약속을 폐기하겠다고 이야기했죠. 물론 핵 확산 방지 조약에도 가입이 옛날에 했지만 그게 이미 탈퇴를 했기 때문에 그게 대해서 받는 제약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걸 행동으로 옮겼죠. 예, 예. 자, 그게 1월 30일 날 처음으로 이제 한 거예요. 그 선언을 하고 나서 1월 초에 우리 핵실험 다시 하고 ICBM 개발을 위한 발사 실험 하겠다. 자강도에서 동해상으로 화성 12호 수정되는 걸 발사했죠. 그때가 고도가 2,000km예요. 그리고 실제 날아간 거리는 800km밖에 안 돼요. 자, 이 고도 사거리가 거꾸로가 아닙니다. 고도가 더 높이 올라갔어요. 이거는 이제 고각 발사를 했다는 거죠. 일부러 멀리 안 보내려고 자극을 최대한 줄이려고. 그다음에 그렇지만 우리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예. 자, 그러다가 2월달 한 달 동안은 조용했어요. 왜냐? 침공한다는 소문은 있었지만 미국과 러시아가 물밑 협상을 한 거잖아요. 유럽에서.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가 전쟁으로 발발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여요. 자, 그래서 이게 대충 화해가 되는구나. LNG 건 미국 LNG 뭐 유럽 수출하는 선도 트고 하면서 미국도 섭섭지 않게 되면서 무마대나 했는데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이제 일반화됐을 때 이제 미국도 다시 북한이 이제 흥분해 있으니까 다시 아시아로 날아와서 북한하고 협상을 재개를 했던 거예요. 이때. 그래서 북한이 한 달 동안 2월 한 달 동안 안 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제 끝이 납니까?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죠. 그래서 미국은 다시 북한과의 테이블을 떠납니다. 자, 그래서 그때가 이제 두 번째 협상이 깨진 거죠. 그래서 북한이 이제 ICBM 쏘죠. 2월 27일 날, 3월 5일 날 이렇게 쏘입니다. 쭉 되다가 이게 보시면은 3월 24일 날 순안에서 ICBM을 하나 발사를 하는데 화성 17호다, 15호다 말들은 있어요. 뭐 어떤 게 진짜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보시면은 고도가 6,200km까지 올라갔어요. 사거리가 1,080km. 그래서 뭐 이전보다 상당히 강력한 ICBM을 개발할 수 있다. 여기다 다탄도를 장착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 전역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 정도의 위협은 충분히 됐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사거리가 날아간 거리는 1,080km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 세 번째 깨진 거잖아요. 그때 두 번째 깨진 거고. 자, 그러다가 6월 5일에 마지막으로 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협상이 다시 재개가 된 것이죠. 바이든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한국에 왔다가 문재인과 통화를 하고 돌아간 이래로 북한이 조용해졌죠. 그래서 저는 그걸 협상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문 정부의 관계자들이 미국을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9월 말이나 10월 초에 하겠다. 11월 초중순에 미국의 중간 선거도 있고 그리고 세계 경제도 어렵고 기타 등등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마침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아무 움직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지역 합병을 선언하면서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우크라이나의 그 어떻게 보면 출구 전략을 두고 협상이 난항을 겪은 거죠. 서로 이제 감정이 상한 거죠. 격앙된 거죠. 거기서 다시 분위기가 부드러워지지 않으니까 이것이 동북아 것도 역시나 지난번처럼 다시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 들어서만 세 번째, 트럼프까지 포함하면 뭐 네 번째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전체적으로 미국과의 협상이 깨지자 북한이 금년에 발사한 것 중에 가장 저각으로 발사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멀리 보냈잖아요. 4,500km를 나갔으니까. 그게 사거리는 북한의 얼마나 기분이 나쁘냐 그 정도하고 비례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된 상황임을 제가 이 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리스트를 보면은 대충 답은 나와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고, 이제 러시아가 점령지 병합을 선언했죠. 9월 30일 날. 제 생각에는 이게 한 9월 중순 이후부터 이게 급박하게 진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일 그 안보실장회의 하와이 했을 때만 해도 미국은 북한과의 종전선언을 크게 염두에 두고 있었고, 즉 그것은 러시아와 잘 마무리될 거라는 전제가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들이 막부에서 어떤 협상을 했는지 어떤 질곡을 거쳐가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은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하나 확실한 것은 러시아가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털어졌다는 거죠. 둘이 갑작스럽게 9월 초 중순 이후에 최소한 9월 초순은 지났으라는 거죠. 왜냐, 초순까지만 해도 미국이 북미 종전선언이 잘 될 거다. 9월 말이나 10월 초에. 그리고 러시아와도 그 전에 잘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완벽하게 해소는 안 되더라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는 정도 수준까지는 우크라이나 문제가 부드러워져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감정적으로 치고받았잖아요. 푸틴은 점령지 병합 포고령, 바이든은 절대 인정 안 해라고 했잖아요. 절대를 3번이나 말했다고 제가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이 여파가 북미 종전 협상이 깨지는 데까지 미친 거죠.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은 사람이 열심히 했는데 하늘이 때를 허락하지 않은 거죠. 이번에도 저는 그렇게 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네. 자,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쏘니까 자극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미국은 또 자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자, 북한이 화가 났다 하지만 그러면 북한이 미국이 나랑 협상하다가 바이든 들어 세 번째, 전체적으로 네 번째에서 갑자기 사라져서 사인을 못 하겠다고 하는데 북한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뭔가 행동을 표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들의 불편함을. 그게 그 다음 단계 협상과 그 다음 단계 어떤 전국을 헤쳐나가는 데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또 북한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항공모함을 이렇게 다시 방향을 바꿔 틀면서 일본 요코스카로 돌아가려던 항공모함을 털어서 또 야 너희들 그랬니? 나도 기분 나빠.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그 국제정치를 풀어가는 해법이에요. 즉 양쪽이 협상이 어그러졌으면은 어떤 이유로 어그러졌든지 사실 둘 사이의 이유는 아니거든요. 둘 다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유럽에서 상황으로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둘 다 푸틴을 어떻게 보면은 꾸짖고 푸틴한테 분노를 표시해야 되는데 양쪽 당사국이니까 이렇게밖에 표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정해진 수순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상황을 우리 윤석열 정부는 혹이다, 좋은 기회다라고 볼 수 있겠다는 거고, 일본의 기시다 총리와의 마음이 일치할 수도 있겠다. 그들에게 기회다. 이럴 수가 있겠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평소보다는 좀 강한 반응이 나왔어요. 이렇게 묻고 알 수 없어 강력돼요. 그래서 평소하고는 좀 다르다 느낌이,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기사가 뒤따라 바로 나왔어요. 이게 문제 나온지 뭐 하여튼 거의 같이 나온 것 같아요. 윤 대통령 오늘 오후 기시다 총리와 통화. 이겁니다. 제가 봤어요. 왜냐, 제가 여러 번 정치 논평에서 언급드렸지만 바이든과 북한이 서로 약속했던 거,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했던 거를 윤석열 정부는 이행을 하기를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불편했죠. 불편했고 정상회담을 하러 와서 이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하루를 비우려고 하고 그 정도까지 갔던 거잖아요.
그것이 그 이후로도 뭐 사실 이전 문정부 사람들과 일을 같이 했다고 밖에는 볼 수 없어요. 자, 윤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니까 북한하고 대화하는 것을. 예. 그래서 불편했는데 러시아의 푸틴의 지금 행동으로 인해서 뭐 누구의 책임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일단 그래요. 예. 뭐 두 사이에 티격태격이 있었겠죠. 주고받는 거예요. 미국과 러시아에. 어쨌거나 그 문제로 인해서 윤석열한테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낮은 지지율이 오랫동안 이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전례 없던 사례예요. 잠시 20%로 내려간 게 아니에요. 여론조사 기간마다 들쭉날쭉 하지만 이렇게 낮은 지지율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전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또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세력들 숫자는 얼마 안 돼요. 그렇지만 국민 전체의 여론을 쥐락펴락 어떤 방향으로 특정 방향으로 틀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그들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일본과의 군사 동맹이에요. 미국이란 틀 속에 한국과 일본이 같이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가 막내 동생으로. 거기서 어떤 안보적 안전과 경제적 성장을 보장받는다는 어떻게 보면 옛날식의 사고 방식이에요. 이 틀이 공고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만드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유엔까지 가서도 우리 일반 대중 국민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웃기는 우리는 누구도 일본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 바지가랑이를 잡고 미팅을 요청하는 그런 모양새를 연출을 했잖아요. 그겁니다. 그게 그 세력들의 힘이에요. 우리 국민들 정서와는 다른. 그리고 이전 정부의 외교 문서를 보면은 항상 보면 한미일 간의 회의를 하잖아요. 근데 그 뒤에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미 간의 협의를 하고 미일 간의 협의를 해요. 한미일 간의 합의가 잘 없어요. 외교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당연히 군사적인 것은 여기 들어갈 여지도 없죠. 즉 미국이 중재를 해서 한미 간의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미국이 다시 일본하고 이야기하는 형국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이걸 계속 한 구름이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한미일로. 그래서 이전 정부가 이 사이를 벌려놨다. 미국과의 사이도 벌려놨다. 그걸 우리가 메꾸겠다 이야기를 하지만 국민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것이죠. 자, 거기에 이제 그들의 생각은 이래요. 옛날 미국의 힘이 절대적이고 일본이 우리 근대화에 큰 역할을 한 나라이다. 우리가 일본한테 배울 점이 많다. 가끔 조준동 신문에서 그런 논조의 기사를 볼 때가 있죠. 코로나 초반도 그렇고 그 세력들이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젊은 기자들 절대 그 생각 안 합니다. 자, 그들은 북한은 무조건 고립돼야 되는 존재고 북한이라는 존재는 한미일이 튼튼하게 버틸 수 있는 접착체 역할을 해주는 그런 존재예요. 그들과 우리가 손을 잡는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문재인의 장난으로 트럼프가 속아서 북한하고 수교를 맺을 뻔했던 일이 완전 가슴이 철렁내렸겠죠. 그래서 이런 대통령을 어떻게든 만들어냈는데 그 이전 정권이 중국에 가서 붙었다.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해쳐서 우리 안보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국민의 정서를 몰아갔잖아요. 거기 덧붙여서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까지 포함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코로나에 잘 대응을 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죠. 자, 그렇게 넘어갔는데 이번엔 바이든이 들어와가지고 트럼프의 그 부분만큼은 나도 동감이다라고 나오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놀랐겠어요. 한국까지 와서 문재인을 만나려고 하다가 그게 불가피하니까 전화까지 했잖아요. 엄청나게 불편한 상황이에요. 언론에 보도는 안 되는 내용이지만 자, 그런 것들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파토를 낼 수 있는 기회, 동시에 북풍을 불러일으키면서 지지율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것이죠. 정권의 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국가의 안보가 아니라. 기시다도 비슷한 입장이 있죠. 현재 지지율이 일본의 수상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28%예요. 그들의 공동의 적이 있잖아요. 북한. 그리고 미국은 지금 엉거주춤하지만 그 대열에 같이 설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이걸 안 이용한다면 이상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 사인이라고 봅니다. 기시다 총리가 통화한다는 부분이. 자,
그래서 이들은 이제 한미일 군사 동맹의 강화의 명분을 얻었다. 예. 자,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수정을 해줄 것을 유도할 수 있다.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은 뭡니까? 중국을 고립하는 거예요. 중국을 고립하는 것이고 북한의 위협을 인지하고 있죠, 당연히. 예. 근데 그거는 트럼프, 바이든 이전 정부, 남한 정부로 이어지던 그 해결 방안, 외교적 해결 방안이 전제가 돼 있는 상태예요. 자, 그것을 기시다와 우리 윤석열 정부는 그것을 한 꾸러미로 넣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로 방향을 틀고자 하는 거예요. 북한이 더 위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일본의 현 정부, 한국의 현 정부한테 훨씬 유리한 국면이니까요. 네. 그래서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없애버려야 되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지금 기회를 활용하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그들의 생각은 조금 근시안적이에요. 왜냐? 그렇게 되면은 미국으로부터 지금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 중국과 북한이 접착제처럼 가서 탁 붙어버릴 거예요. 자석처럼. 거기다가 러시아까지 동조가 된다. 왜냐? 우크라이나 전에서의 미국과 러시아의 협상이 잘 안 됨으로 인해서 북미 간의 협상이 지금 잘 안 된 거잖아요. 거꾸로 북미 간의 협상이 잘 안 되면은 유라시아 대륙이 기존 틀로 굳어져요, 유럽이. 그 관계가 더 경색되게 돼요. 러시아하고 사이도 개선될 여지가 아주 줄어들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러시아도 중국과 북한의 연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게 돼요. 미국이 절대로 바라는 바가 아니거든요. 미국은 중국만을 꺼내기를 바라요. 고립시키기만을. 그리고 러시아와 북한은 자기들의 영역으로 최소한 중간자적 입장이나 우리 편에 서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인도태평양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미국은 옛날만큼 엄청나게 강력하지 않아요.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을 한꺼번에 상대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군사적으로 다른 국가들을 독일 같은 국가들까지 끌어들여서 너희들 이제 패전국 지위를 벗어라. 군사적으로 좀 더 활발하게 해. 너희들 몫을 해줘.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게 인도태평양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 항공모함 가지겠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가지겠다. 그게 미국의 오케이가 없이 되겠습니까? 거기서 일본은 엄청나게 서운함을 느꼈을 거예요. 자기들은 그 굴레를 안 바꿔주니까. 네. 한국은 해주면서, 독일은 해주면서. 네. 그게 아베가 아마 분노한 이유였을 거예요. 우리 반도체를 공격했던 이유. 그러면서 한반도는 북한하고 또 수교를 함으로써 미국이 한반도가 더 강한 나라로 되는 거잖아요.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일본의 과거 행적에 대한 기억이 선명한데 이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한번 뒤집어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미국은 응거주춤하지만 지금은 협상의 중단이지 전쟁의 시작이 아니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다음 기회를 모색할 때까지 인도태평양 전략은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부나 일본 정부, 특히 우리 정부,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예전에 한미 협의 따로 하고 미일 협의 따로 하던 이 부분을 한미일 협의로 바꾸고 싶겠지만 이거는 국민 정서가 따라가지 않는 부분이니까 단기간에 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부 때 약속을 했던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뭐 중형 항모 SLBM부터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할 거다라고 했다는 게 미국과의 협의가 있었던 것이죠. 그 협의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작년에 그 문재인과 바이든 간의 회담에서 나왔죠. 그래가지고 우리 한미 미사일 협정이 완전히 폐기됐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민간 항공을 개발할 수 있는, 민간 우주 항공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언론을 탔지만 그 물 밑으로는 더한 것들이 협의가 됐다고 봐지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예. 주변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 그냥 조용히 추진만 할 따름이죠. 자, 그러면 우리 한반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현재 가지고 있는 사안인, 가장 꼭대기, 가장 중요한 사안인 북미 종전협상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예전에 주역의 도사라고 했던 야산 이달이 그 제자가 남북 상통이니까 이게 통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교류만 돼도 상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언제 될지
제자들이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돈서전모래 우호지화풍이다. 예, 돼지와 쥐가 몰락하고 소와 호랑이가 서로 화해하는 분위기가 바람이 불면은 그때 남북 상통이 된다. 자, 여기서 우리 주변 돈서와 우호는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의미한다고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이렇게 되겠죠. 예. 자, 우호지화풍이다 했을 때 앞에 뭐 돈서전물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말이 한 대세김질이 돼요. 단지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러시아하고 미국이 화해를 해야만 그래야만 북미가 수교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북미가 수교를 해야지 남북 간에 소통을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면 북미 간에는 왜 그렇게 하려느냐? 러시아가 하고 왜 화해를 해야 되느냐? 이것은 전 세계적인 지금 여러분들 피부로 다 느끼고 계시는 경제 위기, 세계적 공황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 전체의 위기예요. 지구 전체 인류의 위기죠. 경제 이게 탈출구가 필요한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북미 종전 협상이 스케일이 크다는 겁니다. 새로 발굴되지 않은 지역들의 경제가 살아나서 투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신자유주의 해가지고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시장에 다 소통을 시켰잖아요. 그때가 자본주의의 마지막이던 시절이에요. 큰 덩치를 유지하려면 계속 먹어야 되는데 시장이 없는 거죠. 시장이. 상품 생산하고 소비할 곳이. 그게 생겨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채증이 생긴 지가 오래됐어요.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몇 년 했잖아요. 지금 위험한 거 맞죠. 자, 그것이 풀리려면은 유라시아 대륙 경제권이 지금 뚫려야 되는 거예요. 그 핵심이 남북한이 통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대륙과 해양이 접점이니까. 자, 그 말에 그런 상황 인식에서 미추어 보면은 우호가 러시아하고 미국이라는 것은 거의 분명한 것 같아요. 그 둘이 화해 분위기가 불 때, 예, 그죠? 우크라이나 사태 잘 마무리하고 둘이 화해해서 북미 종전 협상으로 이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통되는 거잖아요. 언제 될 것이냐? 일단 요번에 물 건너갔다. 지난 1년이 안 되는 기간에서도 벌써 3번이나 시도를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멀지 않은 기간에 또 시도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는 봅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